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막바지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의 전우책 변호사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민주당은 천막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며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친 겁니다. 지난 대선을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도 민주당은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대선 불복이란 말이 가지고 오는 후폭풍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촛불 시위에서 누구보다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장외투쟁에 가담하지 않는 것도 대선 불복 이미지를 줄까 봐서이죠. 청와대는 조용합니다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지난 23일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빗댄 것을 두고 금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도라는 말 사진에도 없는 말인데요. 아마 넘어서는 안 될 선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무릇 정치인들이라면 국민에게 금도를 지켰으면 합니다. 8월 2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전월세 대란에 대해 언급하자 당정 협의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김기현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말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상봉에 나서는 이산가족을 인계하고 이어서 적십자사로부터 상봉 절차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줄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는 정치보고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인책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개성공단 뉴스군요. 북한 근로자들이 오늘부터 개성공단에 정상 출근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지난주에 좀 요청을 했다 그래요. 업체당 적게는 10명에서 한 100명 정도까지 이렇게 출근을 정식 요청을 했고, 오늘부터 그래서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측 근로자들과 함께 시설 점검, 청소 이런 그 공장 가동 준비에 들어갈 예정인데, 앞으로 한 2, 3일 정도만 이런 작업을 하면 부분 가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그래요. 아울러서 이번 주 중에 우리 측 인력의 개성공단 체류도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관련 합의서도 이번 주 중에 남북한이 서로 시안을 지금 주고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좀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서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남북한 관계가 계속 이제 진척되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또 남북한이 합의했는데 1차 후보자들 다 선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그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합의서가 채택이 됐죠.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 규모 행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모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어서 많이 아쉬운데 지난 24일에 신청자 7만 2천여 명 가운데서 우선 500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했다 그럽니다. 야, 7만여 명이 참 대부분이 다 이번에 또 추첨이 돼서 또 제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차 후보자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하고 인적사항 확인, 통보 작업 이렇게 벌인다 그러고 27일까지 통보 절차 완료하고 나면 그 이후에 200명 정도로 후보를 다시 압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북측하고 29일 명단 교환해서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100명만 그 상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화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예, 이 7만 2천여 명, 그러니까 7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것도 생존하신 분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청자는 12만 명이 되고요. 그중에 100명만 만난다. 예.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민주당은 참여할 의사가 없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결산심의와 관련한 임시국회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민주당이 지금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새누리당이 그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오늘부터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대해서도 소집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단독 국회 시도, 국회 파행 전략 중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상 상임위 불출석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좀 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국가정보원 계획안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국회는 국회대로 계획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야당이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국가정보원에서 또 자신들이 마련하는 계획안이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체 개혁안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 국정원이 그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도 위촉을 했다 그러고 개혁안 이제 작성 작업을 해 왔는데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주쯤에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안다. 또 개혁안이 나오면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논의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그 민주당도 지난 23일에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그 4개를 동시에 발의를 했어요. 이렇게 좀 국가정보원 개혁에 좀 박차를 가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 지금 시국 선언도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서울대 총학생회 제안으로 결성된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이 참여를 해서 이 대학생 시국회의 이런 것도 발족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전두환 대통령 그 추징금. 네. 예, 추징금 추징하는 문제. 이 검찰이 이제 수사까지 하고 있는데 이창석 처남 이창석 씨 구속식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 아들들도 이번 주에 출소환할 거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차남 재용 씨부터 소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좀 구체적으로 최근에 드러났죠. 그리고 장남 재국 씨, 삼남 재만 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그 소환 조율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검찰이 어제는 그 재용 씨, 장모, 윤모 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딸 박상아 씨 미국 주택을 비롯한 해외 부동산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 그 부동산 그 구입 자금 이런 쪽에도 좀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그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재홍 씨 금융 계좌도 압류를 했다 그러고요. 예. 지금 무기명 채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내고 있다 그래요.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비자금 조성, 세탁 관리자 그리고 구조까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전력난이 계속되는데 한빛 원전 1억의 정비를 연기하기로 했던데 그건 괜찮은 겁니까? 아, 그러게요. 이게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예,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원래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한빛 1호기 계획 예방 정비를 전력 수급이 좀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틀 일단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오늘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게 또 바뀌었어요 태도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것도 지금 이제 논란인데 원전 당국 간에 상당히 혼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은 뭐 이틀 정도가 뭐 문제일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럴 때 꼭 사고가 나는 그런 또 그 징크스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이 원전이 보통 1년 6개월 정도 가동하면 연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연료 교체할 때 이제 다른 것도 함께 계획 예방 장비를 이제 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이 잡혀 있는 것이고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연기 결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에 따른 시사평론가 이종훈 씨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9월) 정기국회가 멀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여야는 여전히 대치 국면입니다. (9월)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이죠.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생정책국회를 강조함으로써 민주당과 차별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기현 정책위 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여당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지난 20일에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당정간 의제 조율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약칭이 손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이름 같는데 이 손톱 및 가시 뽑는다는 말 박 대통령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위원회 명칭은 누가 지은 겁니까?
위원회 명칭은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부의장들하고 의논해서 지었고요. 예. 이게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 7, 8월 이 휴회 기간 중에 민생 현장을 탐방하면서 손톱 및 가시가 무엇인지 뭐 어떤 점들이 애로사항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는데 민생 탐방을 한 것이 정책위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한 것만 하더라도 23회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방문을 하면서 말씀들을 쭉 들었는데 이게 그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이거 한번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멍차서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과를 이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그 결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구심점으로 선가위를 발족시켜서 거기에서 그동안의 그 민생 탐방 성과 또 그리고 각 그 정부 부처나 또 우리 그 민간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적 과제들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이번 정기회 회기 내에 목표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실제로 손톱 및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선과위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예, 손톱에 가시가 많은 모양이죠. 예. 우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전월세 대책안인데요. 이 당정이 마련한 전월세 대책안 아직 뭐 확정은 안 되겠지만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8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그 당정 협의를 해서 전월세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고요. 예. 그 자리에서 세 가지 그 큰 틀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현재 지금 생기고 있는 전세의 그 인상 같은 이런 현상들, 전세 난 현상은 이 문제는 이 매매가 예. 정상화되지 않고 실종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일단 매매 시장 주택 매매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방향이다 이렇게 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예. 또 근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 이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당장 부딪혀 있는 전세나 월세난 문제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선 당장 서민들의 경우에는 전월세 부담이 갑자기 생기는 것 때문에 주거의 불안정이 생기니까 때로는 금융의 지원, 뭐 좀 저리의 그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되니까 세제의 지원, 그래서 월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일정한 뭐 세금상 혜택을 좀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 부담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예. 그것만으로 또 부족한 것이 당장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지속돼야 전월세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하자. 예. 그런 얘기고 공공부문만으로만 하기는 재원상 한정이 있으니 민간도 좀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민간의 여유 자금들이 주택 임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세 가지 큰 방향을 설정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기로 핵심은 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전월세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 금융 지원을 한다. 그것이 이제 국민주택기금을 그 지원 확대하는 것으로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지금 가계부채가 980조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OECD 기준으로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1160조에 이르는데 지금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하는 것 좋긴 좋지만 결국 가계부채만 늘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요즘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쳐다보고 있고요. 올 1, 4분기의 경우에 가계부채가 962조 정도 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2011년도 이후를 들여다보면 그 속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증가세는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든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되는 것은 결국 이 소비를 제약하고 경기회복을 더 더디게 하면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쳐다보면서 이 정책의 이미 정책을 그렇게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연착륙을 하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전월세 문제에 대해 한정해서 이렇게 본다면 당장 이제 주거의 불안정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을 쫓겨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당장 우선은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일정한 부분에서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 전세금 지원이라든지 월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고 보고 임시적 처방이라고 보고요. 예.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주택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동결된 상태가 아니라 풀려서 시장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당장 이 가계부채의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 이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취득세 인하 안이 나왔던데 이 현행 9억 원 이하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2% 그리고 초과하는 것은 4% 이렇게 돼가는 것을 3억 원, 6억 원, 9억 원 이렇게 잘라서 1%, 2%, 3% 이렇게 하기로 돼가는 거 이거 확정된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것도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아마 안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당정협의를 해서 기본 방향을 정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부 측에서 각 부처 간 조율을 하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토대로 이번 수요일 날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은 정부 내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취득세 문제는 기본적 방향은 이 거래세를 좀 인하시켜야 이 거래가 정상화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취득세라든지 과중한 양도세 중과의 부담 이런 것들은 줄여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다만 이제 취득세의 경우에는 이게 지방세다 보니까 취득세를 낮추게 되면 지방세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이 지방세 수의 손실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걸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이게 또 새로운 과제거든요. 그 예.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연간 한 2조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세수를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까지 같이 의논해야 이 취득세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에서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국회 내에서 조율 안 하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만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문제는 6월 국회에서 이미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6월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겠다고 중점 법안으로 제시하고 야당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실 전월세 난도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지금 이런 전월세 문제가 훨씬 쉽게 풀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어떻든 민주당하고 논의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 66%의 세금을 내거든요. 양도차익의 이런 과중한 양도세 부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서 얼마 이상의 주택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상한제로 딱 이렇게 세워놓은 이것들은 집이 한참 주택 이 부동산이 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냥 묻지마 투자 이런 형태의 이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던 시절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어서 그걸 이게 걱정이다 할 때 그걸 냉각시키기 위해서 에어컨 냉방기 에어컨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냉방기 에어컨을 튼 그런 제도였던 건데 지금 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지금 거의 이 한겨울이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 이런 때 냉방기 에어컨을 튼다 그러면 우습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추어서 제도라는 것이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때는 규제를 하고 어떤 때는 규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세값이 올라가고 전세를 올리면서 그걸 월세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서민들에게 이런 부담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 한여름의 장치를 한겨울에 작동시키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런 억지를 민주당이 계속 부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예,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리죠.
지난 20일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핵심 요지는 주택용 현재 6단계 이 11.7배로 누진되지 않습니까? 그걸 3단계로 축소한다는 그런 부분이던데 문제는 언론에서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산업용 전기가 원가의 93%가 채 안 되게 공급을 하는데 가정용 전기에서 이를 전부 다 벌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산업용 전기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택용이든 산업용이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따른 또 물가 인상이 부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서 요금 문제를 신중하게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대략 이번 하반기에 좀 그 문제를 마무리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택용하고 이 산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업용은 싸게 해가지고 주택용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킨다 이런 주장인데 옛날 우리가 처음 전기요금 수십 년 전에 요금 체계를 만들 때 그때 실제로 이 주택용보다 산업용에 많은 혜택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십 년을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개선되어 있는데, 최근 3년 간만 하더라도 이 전기 요금 인상을 보면 주택용은 최근 3년에 6.8% 인상된 데 비해서 산업용은 25%가 올랐고요. 예. 최근 5년을 따지면 주택용은 9%가 올랐는데 산업용은 5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인상이 되고 있고 주택용은 더딘 속도로 인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교차 보조의 문제들은 많이 해소가 되어지고 있고요. 전력 회사 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업용은 공장 앞에 4,000볼트를 갖다 주면 나머지 안에서 그걸 200볼트로 낮추고 어떻게 배전하고 하는 것은 전부 산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 일종의 도매 비용이다. 그러니까 4,000볼트까지만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안에 내부 배전이라 이 전압 변압 문제는 전부 업체 부담이니까 그거는 전기회사의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주택용은 220볼트로 다 전압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압을 220볼트로 낮추는 과정에서 전력이 손실이 생깁니다. 에너지를 전환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배전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원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원가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원가 회수율이라고 자기들은 표현하는 것 같은데 원가 회수율로 따지면 오히려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더 높다. 원가로만 따지면 산업용이 더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평균 판매 단가를 계산해보면 여전히 주택용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기 노력은 좀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OECD의 경우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합니다만 OECD의 경우에도 산업용 요금의 평균 단가가 주택용보다 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아마 저희 외국도 결국 산업의 경쟁력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이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단답형으로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적인 문제는 박 대통령 공약인 무상 보육 등을 하기 위해서 보편적 납세와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보편적 납세로 체계를 좀 완전히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보편적 납세, 보편적 증세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고요. 예. 현재로서 저희들이 공약 사항인 여러 가지 복지 예산들이 무상급식, 노령, 예.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은 실제로 공약을 마련할 때 다 나름대로 계산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공약 가계부를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 이제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비과세나 혹은 불필요한 감면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철폐하거나 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하 경제를 좀 양성화해서 거기에서 세수를 더 늘리겠다. 또 거기에다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거기에서 재원을 충당하겠다. 예. 이런 대략 큰 틀의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향을 가지고서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복지 증가 문제와 세금 부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론화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 새누리당 그 단독 결산국회 강행하는 겁니까? 지금 뭐 저희들 처리한다고 해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처리하기 위한 노력은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이 이제 그만 이제 그 길에서 하시는 정치 그만하시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그 청와대와 회담, 양자회담 어떻습니까? 이 3자 회담이면 그 다들 만족하는 겁니까? 글쎄 뭐 양자회담 뭐 삼자회담 그럽니다만은 예. 만나는 거야 얼마인지 만날 수 있겠지. 문제는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제가 문제라는 거죠? 만나서 엉뚱한 얘기하고 서로 뭐 거기에서 뭐 아무런 결론 안 내리게 된다면 그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확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여야 사이에 국회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왜 대통령한테서 논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야 사이에 논의할 건 논의하고요. 거기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접근시킨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것이 절차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일 대통령한테 들고 가면 그러면 여당은 뭐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하는 통법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예, 출발사 침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우식의 출발사 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예,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민환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막바지 이제 하늘도 가을 느낌이 나는 아침입니다. 월요일 출근길답게 도심 곳곳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권에서는 반포로 서초역 방면 반포 사거리에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구간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체되고 있는데요.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동작대로 남태령 쪽으로 경문 고등학교에서 사당역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동작대교 방면 CJ 홈쇼핑 앞부터 경문 고등학교 앞쪽으로도 이동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주로는 성수 방면 내곡 나들목에서 구룡 터널 지나는데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강서쪽으로 모두 이동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흐름이 더 어렵습니다.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이후로도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지나는 데는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 3년 만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상봉 행사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봉 신청자는 무려 7만 3천 명입니다. 그 가운데 1차로 500명이 선정되었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생사를 확인한 다음 250명으로 대상을 압축한 뒤에 오는 29일 남북이 명단을 교환합니다. 이 명단을 토대로 고령자 직계 우선 원칙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정된 최종 명단 100명을 다음 달 16일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1차 후보자에 선정된 김학원 선생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네. 예,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로 선정되셨는데 아직 최종 명단 아닙니다만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몇 번째 신청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신청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번에 이제 비로소 선정이 되신 거네요. 예,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청했을 거예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88세입니다. 아, 정말 이번에 꼭 좀 만났으면 하는데 이번에 선정됐다는 소식은 전화로 들으신 겁니까? 항상 선정됐다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예, 전화로 들으신 겁니까? 연락을 받은 건요? 제가 좀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딸이서 들었는데요. 아, 따님이 이제 연락을 받아서 말씀을 네. 해드렸군요. 네. 예, 그 북측에 있는 가족들 만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근데 물론 만나면 기분 말할 수 없겠죠. 예. 고향이 어디십니까? 의심되는 것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살아있는지가 문제가 되어서. 예, 그렇군요.
아마 사람이 때문에 정말 덜 기쁨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고 지금 예, 뭐 부모님, 동생이 두 사람 있다고 하죠? 네, 지금 내 동생이 나보다 바로 제 동생이 3살 아래거든요. 그럼 85이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저 막내 아들 동생이 또 그렇고요. 예. 아마 살아 있을 겁니다. 꼭 만날 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 불렀냐면은 경기도 개풍군 흥계면 기현리 예. 기청 마을에 살았거든요. 개풍군이군요. 네. 예, 그러면 참 거리상으로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이 네. 38선 휴전선 때문에 이 먼 시간을 기다리시고 만나지도 못하고 보내셨습니다. 네네. 예, 근데 아직까지 생사 확인을 못한 건데 그 동생들하고 또 아버지하고는 몇 살 때 헤어졌어요? 네, 아버님은 원체 연세가 많으셨고, 예, 그게 바로 아버님, 그러니까 초청이죠. 예, 성나여구나, 내 나이가 15살 층했다랬어요, 나이, 이름이, 치아가. 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이전에 우리 형님이죠. 예, 형님은 인천에 나와서 돌아가셨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럼 헤어지신 게 몇 살 때 헤어지신 겁니까? 헤어진 지는 제가 20살 쪽에 헤어졌으니까, 66년 전에요. 네. 예, 참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서는 이형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 소식도 못 들었거든요. 지금 동생들을 만나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서로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얼굴은 지금 내가 사진을 젊었을 적과 지금 사진을 보니까 분배로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마 사진 보고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 말해봐서 다 물어보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만나서 동생인 줄 알 것 같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 듣지 않고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살아있어서 고맙다는 말씀, 그게 더 절절하게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꼭 요번에 최종 명단에 들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어서 다시 대한적십사사 국제남북국 김성국 국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방금 들었던 김학원 선생님처럼 대부분이 80이 넘는 고령들인데요. 정말 참 우유곡절 끝에 3년 만에 성사가 됐습니다. 이 합의된 과정과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산가족 이번에 상봉이 성사된 거는 3년 만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이었죠. 개성공단에서 당국 간 회담이 시작된 이후에 북한이 먼저 상봉을 하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좀 어려움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추석 전후에 상봉을 하자 하고 제의를 했고 그 이후에 8월 23일 날 직자 실무 접촉이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가족씩 만나자. 그리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 하상 상봉을 40가족 정도로 하자. 그리고 추가로 11일 안에 한 차례 더 상봉을 하자 하는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화상 상봉과 추가 상봉에 다시 합의는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이제 11월 안에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가 않았고 한 차례 더 실무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추석 상봉이 끝나고 나면 바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날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강산에서 그 100명이 만나기로 한 것, 이게 무엇보다도 규모가 너무 적어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예, 이제 북한의 그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 추측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측 입장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상방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예. 북측 입장에서는 가능한 금강산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3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규모를 대폭 확대를 한다든지 또 다른 방식의 상봉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절차들이 복잡하게 되고 또 이번에 실무 접촉에서 만나서 신속하게 합의해야 될 부분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금강산이 앞으로 관광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됐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규모를 확대를 좀 해서 이산가족들에게 좀 더 기쁨을 주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합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아까 그 화상상봉 그리고 또 11월 달에 추가 이산가족 상봉, 예, 이것에 그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정례화하는 문제 또 생사 확인을 하는 문제 이런 관련 사항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산가족 한번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그야말로 시범적인 그런 사업에 사실은 불과한 거고, 이산가족들이 자주 만나고 또 규모를 좀 확대해서 이 정례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적자 간에 풀어야 될 그런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실무급 접촉이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이는 좀 더 큰 문제를 다루는 적자 본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담에서 정리한 문제라든지 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지금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국내에 한 10여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한 7만여 명이 있다는데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 수를 보면 12만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예, 13만 명 되네요. 예. 예, 12만 9천 명 정도. 12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5만 6천 명 정도가 사실은 돌아가셨고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이 한 7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고요. 70세 이상만 하더라도 80%가 넘고 80세 이상은 한 50% 정도가 넘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 상봉 신청자는 너무 많은데 너무 적은 숫자를 이 상봉에 뽑아야 되니까 지금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만을 표시를 하는데 지금 다른 방식의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자들이 많고 또 소수의 인원이 상봉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컴퓨터로 공정하게 추첨하는 방식이 가장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또 호소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은 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선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거기에서 마련한 기준이고 여러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1차부터 저희들 기준은 이제 연세분들이 많으시니까 고령자 우선으로 하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족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계 가족이 우선적으로 만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그런 그 가중치를 주면서 컴퓨터로 추첨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85년도에 저희가 첫 번째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을 때는 이런 컴퓨터 추첨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이제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조금 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방식을 선택한 거고, 뭐 어떤 그 사항과 상관없이 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아주 다른 데 흔들리지 않고 이 기준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그 출신 성분이 괜찮은 사람만 지금 이상가족 상봉에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실제 이 문제로 많은 신청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상봉 행사가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 북측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100분, 이 100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족을 찾아달라. 우리가 공정하게 선택을 해서, 보내는 명단에 대해서는 북측에 있는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됐던 거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가족 관계를 찾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가족 한 명을 찾아달라고 명단, 그래 총 100명 정도가 만나게 되면 100명에 대한 200명 명단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가족들을 확인해가지고 보낼 때에는 누구는 살아있다, 누구는 뭐 돌아가셨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0명 보낼 때도 그 가족 중에서 100명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은 분들이 다 그렇게 찾아지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은 상봉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상봉 행사장을 보시면 뭐 워낙 뭐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모습들도 화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제 얼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다 보이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관계없이 사실은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단지 북측에서 100명을 선정할 때는 저희처럼 컴퓨터로 추첨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들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내보낼 수는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남쪽에 있는 가족분을 만날 때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 선택에 우리가 컴퓨터를 추첨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생사가 확인되는 분들입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다음에 다시 좀 더 연락과 연결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 김성근 국장이었습니다. 예, 전원식의 출발사점 2부였습니다. 10시 뉴스 뒤에 이어갑니다.